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에게서 국내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해제 시에도 추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3,600만 명분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는 백신은 내년 1분기에 도입될 예정인데 접종은 의료진과 요양시설 입소자부터 내년 2월 시작된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무리하는 2020년 한국 사회를 되돌아봅니다. 먼저 공급 부족에 착용법 논란이 잇따랐던 마스크 문제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대통령이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년 1월 안에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거 빈곤 아동은 전국에 9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주거 환경은 불편한 수준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영국을 통해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다 입국한 일가족 3명에게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50에서 70% 정도 더 빠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전파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영국에 거주하던 일가족 4명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금지한 23일보다 하루 앞선 날입니다. 국내 입국 절차에 따라 공항에서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4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4명 중 3명이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 바이러스 표면에 돌출된 부위,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가 우리 인체의 세포와 결합하는데 이 부위에 변이가 발생해 결합력을 더 키운다는 게 이번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에 비해 빠르다고 평가했고 WHO도 감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감염자 2명은 미성년자인 자녀들, 1명은 이들의 부모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들 가족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입국 즉시 격리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노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족이 타고 온 항공기 내에서 추가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함께 탑승한 승무원 1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내 전파와 관련해서는 입국 당시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승객 등 해외 입국자 모두는 입국 후 시설 격리 또는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3일 내 진단 검사가 또 이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역 막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경우 영국처럼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뿐 아니라 북미와 아시아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죠. 정부는 일단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운항을 일주일 더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2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의 운항 중단 기간은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 7일로 연장됐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 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됩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와 함께 입국 후 3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4일 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에도 한 차례 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 음성일 경우에만 격리가 해제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입국자들 중에 확진자를 찾아내고 염기서열 분석을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최대한의 방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경유자를 포함한 영국과 남아 공발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유입된 일본에선 외국인의 신규 유입 자체를 아예 막았습니다. 우리도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사례는 관리망 안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역사회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자가격리 해제 시점에서 증상이 없을 경우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입국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경증이거나 무증상의 상태로 발병을 했다면 격리 해제 시점에는 인지가 되지 않았었을 수도 있어요.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이 확진을 받을 경우 모두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영국에서 들어온 뒤에 확진된 일가족이 또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명, 80대 노인은 그제 숨진 뒤에 감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가족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변이 바이러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가격리했던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박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제 이 오피스텔에 머물던 80대 남성이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를 하다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단검사를 받으러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가족 2명이 확진됐는데 지난달 먼저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까지 마쳤던 가족 1명도 이 노인을 병원에 데려간 뒤 받은 진단검사에서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여기 소독이 다 조치된 거죠? 네, 자가격리면서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해요, 발상을. 그렇죠. 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 SNS 등에 불안하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쓰러진 노인이 자가격리 중인지도 모른 채 노인을 도와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공지라도 있던가, 그리고 오피스텔 공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방역당국이 CCTV로 확인해보니 쓰러진 남성을 접촉한 사람이 있었고 마침 같은 층에 이사가 진행 중이어서 주위에도 여러 명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중이던 가족이 이전에 외출했던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거나 하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고 아직 확인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 일가족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력과 방역 역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백신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하는 보안 외에는 정부의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왔고 그 방침대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국산 치료제 개발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국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며 정부 목표는 방역과 백신, 치료제 이렇게 세 박자를 갖추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럼 오늘 방역대책본부가 밝힌 구체적인 백신 준비 상황을 최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첫 접종은 내년 2월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이 운영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는 백신 일부도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할 수 있게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얀센 화이자 등 모두 3,600만 명분 계약을 완료한 셈입니다. 남은 1,000만 명분인 모더나와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20% 물량을 공급하는 게 이제 코박스 퍼실리티의 목표였는데 그중에서 초기 대응이 필요한 물량 일부에 대해서는 가급적 1-4분기에 늦지 않게 공급을 시작하는 걸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사람은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입니다. 100만 명 안팎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의료진,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우선 접종 대상자가 일반인보다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과 접종을 서둘러 늦어도 내년 10월 이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 특성에 따라 접종 방식도 달리합니다. 영하 70도 안팎의 초저온 냉동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은 100개에서 250개 정도의 별도 접종 센터가 마련됩니다.
냉동 유통과 보관을 위해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데 내년 1분기 안에 250여 대를 갖출 예정입니다. 냉장 상태로 보관 유통이 가능한 백신은 기존의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게 합니다. 냉동 백신에 대해서는 유통 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유통 관리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뒤 이상 반응 관리는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해 맡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국가 보상 체계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1,000만 명분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영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국에서의 긴급 승인이 빨라지면 국내 접종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접종 방식에 따라 면역 효과가 크게 달라 논란이 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이르면 이번 주 영국에서 긴급 승인 심사를 받습니다. I'm delighted to be able to tell you that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developed here in the UK, has submitted its full data package to the MHRA for approval. 관건은 역시 감염 예방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사람당 2번 접종을 받게 되는데 지난달 임상 중간 발표 때는 투여량에 따라 효과가 달랐습니다. 1회차 접종 때 용량 절반만 투여하면 예방률 90%, 전체를 다 투여하면 62.1%였습니다. 적게 투여하고도 높은 효과를 보인 건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지난 8일 국제의학학술지 랜시스에 실린 논문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0%까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예방률이 화이자 백신보다 떨어지지만 값이 6분의 1 수준인 데다 보관이 쉽습니다. 심사를 앞둔 아스트라제네카 2차례 접종 시 효능을 얻을 수 있는 성공 공식을 찾았다며 긴급 승인을 자신했습니다. 또 중증 감염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00만 명분, 영국 긴급 승인 결과에 따라 국내 백신 접종 일정도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808명 늘었습니다. 엿새 만에 8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방역당국은 성탄절 연휴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환자 7,300여 명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니 앞선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집단 발생은 종교시설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료기관, 가족과 지인 모임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감염이 늘고 있는데요. 집안 환기를 자주 해야 하고 가족끼리 있어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또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3차 전수 검사한 결과 오늘 200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확인된 것인데요.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추가 확진자 오늘 정확히 몇 명 나왔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어제 실시한 이 3차 전수검사 결과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수용자 23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들이 2차 전수검사에서 300명 가까이 양성 판정을 받은 점에 주목해서 세 번째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또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과 수용자는 모두 748명이나 됩니다. 이 동부구치소에서만 이렇게 대규모 확진이 잇따르면서 애초에 전수검사 시기를 놓친 것이 확산의 빌미가 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는데 이 수용자들을 포함한 전수검사는 그로부터 약 3주 뒤인 지난 18일에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 수용자 중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지난 14일까지 이 방역 당국이 전수검사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진된 일부 수용자들은 오늘 다른 곳으로 옮겨졌죠?
네, 청송교도소로 알려진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이 됐는데요.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수용자 345명이 대상입니다. 이 동부구치소 내 밀집도를 낮춰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송 과정 중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 버스 운전자는 의료진이 착용하는 레벨 D 방호복을 입었고, 이 수용자들에게는 KF94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 등이 지급됐습니다. 이 청송교도소는 상대적으로 독거실이 많아서 확진자들을 개별 수용하기 알맞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용자 접촉을 통한 감염 우려 등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요양병원 상황도 심각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선 지금까지 17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급기야 이 병원의 한 의사는 올 초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일본 유람선처럼 환자들이 고립된 채 숨지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는 이틀 새 36명이 늘어 이제 170명이 됐습니다. 이 병원 의사인 최희찬 씨도 2주째 격리 중입니다. 요양병 특성상 1인실에 격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회 검사를 진행할 때마다 확진자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새벽 병상을 기다리던 80대 확진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벌써 8명째입니다. 옮길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가 아직도 43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상 배정을 빨리 해서 환자분들을 빼내주고 음성 환자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코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추가적으로 감염되고 또 추가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막을 수가 있어요. 100명 가까이 있던 간병인이 나가면서 남은 간호사들도 이젠 한계 상황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볼 정도입니다. 기저귀를 갈고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2명의 간호사 선생님들 쓰러지셨고 또 7명의 간호사가 확진되어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계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승객을 가둬둔 채 7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일본 유람선 같은 상황이라며 환자를 빨리 빼내 치료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한 병원에서 사망자만 어쨌든 32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도 사망자가 이제 곧 있으면 10명대에 이르고 유람선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환자분들 코호트 격리를 묶어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빨리빨리 빼서 치료를 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사실 수 있다고. 30명이 넘게 숨진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도 의료진 10명이 확진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들을 살피는 등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민간 상급병원들이 연이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상 확보에는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구급차로 이송된 코로나19 중증 환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전담병상으로 긴급히 옮깁니다. 오랜 시간 병상을 기다리던 중증 환자인 만큼 한시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민간 상급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전환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지난 일주일간 음압병동 시설 확충 공사 등을 진행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별관에 있는 80개의 일반 병상을 전담 병상으로 전환해 모두 22개의 중환자 전담 병상을 마련했습니다. 전담 병상에 투입되는 의료진만 최소 110여 명. 일단 병원 안에서 자원자를 모집해 배치했습니다. 오늘만 코로나19 중증 환자 5명이 이송돼 치료를 시작했는데 병상 대기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던 부천 요양병원 환자도 포함됐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환자분들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좀 더 많은 병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가천대 길병원과 인천 성모병원 등도 거점병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병원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초 10개에 불과했던 수도권에 사용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은 어제 기준으로 68개까지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6번의 회의 끝에 후보 2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이 이 중에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내년 1월 안에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됐습니다.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의 수사관을 거쳤습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변호사와 5.18 특조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김진욱 연구관이 5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어진 2차 투표에서 이건리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포함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고려되면서 전현정 변호사는 표를 얻지 못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후보 추천이 마감된 상태에서 새로 임명된 국민의힘 측 위원이 후보를 추가 추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분이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추천해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2명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에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문회는 임명 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안에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후보 확정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집행 정지를 구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두 후보자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는 이에 앞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변창흠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채택됐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덮은 단어 단연 코로나19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른 건 물론이고 사는 방식 또 습관까지 바꿔놨습니다. KBS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울고 또 웃었던 2020년을 양민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이후 마스크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판매처마다 긴 줄을 서봐도 구입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사촌 동생들이랑 외숙모랑 같이 왔어요. 국내에서 마스크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약국에도 없고 다이소부터 전 매장 다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지금 다 매진이요. 이 때문에 나온 공적 마스크 제도, 아예 구매량을 제한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부터는 마스크 수급은 안정화됐지만 오히려 공급량이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수급 문제가 해결되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혼선, 특히 면 마스크 착용 논란도 있었습니다. 면 마스크는 아무래도 좀 젖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걸 완전히 보호하는 데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심 증상이 없을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CDC에서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의 예방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WHO의 앞서 말씀드린 그 권고 사항에서도 또 그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서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마스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수단입니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라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백신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국민의 60에서 70%가 항체를 가져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이 완료되어 집단 면역을 얻게 될 그때까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또 각종 방역 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코로나19와 싸운 지난 1년, 의료진의 노고를 빼곤 얘기할 수 없죠. 이번엔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해온 의료진들의 얘기, 또 당부를 서병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사실 이 병을 잘 몰라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액이나 산소 공급을 통해서 보조해주는 역할밖에 없는 것 같아서 환자의 치료 경과나 예후를 크게 개선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의사로서는 아마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환자 치료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더 두세 배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감각도 떨어지고 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두렵지만 사명감으로 버텼습니다. 조금 겁나기는 했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로서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호하는지,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진료를 열심히 보고. 육체적 피로는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차마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하고 있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무를 하고 이제 나올 때 보면은 많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환자가 숨졌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임종하거나 아니면 예후가 너무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많이 볼 때, 그럴 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코로나 의료진을 경계하는 외부의 시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치과 같은 데를 좀 이제 진료를 보려고 해도 거기서 이제 인천의료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다 그러면은 이제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반가워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의료 현장을 지키는 건 환자를 치료하며 느끼는 보람, 기쁨 때문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도 같습니다. 보호자분들한테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나갈 때에는 정말 제가 해드린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이제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도 종식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 화이팅!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마스크 한 장이 절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스크를 독점하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나누려 했습니다. 이 재난 앞에서 극명하게 이렇게 다른 마음이 드러났는데요. 아슬아슬하게 보내고 있는 연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조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일부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로 이렇게 31일 강릉 가는 KTX표는 이미 동이 났습니다. 열차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리프트가 멈춰선 스키장에서는 곤돌라를 타려고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먼저인 마음과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생각하는 마음,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셨는지요?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한 해입니다. 그중에서도 거의 1년 내내 학교에 못 가고 있는 학생들은 답답함이 누구보다 클 텐데요.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사정이 더욱 안 좋습니다. KBS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전국 94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거 빈곤 아동들의 실태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종일 집에만 갇혀 생활하는 한 아동의 하루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창을 열면 도로와 맞닿는 반지하방.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까지 5 식구가 함께 사는 15살 민수의 집입니다. 방 2개와 좁은 부엌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로 민수의 하루 일과도 달라졌습니다.
작은 휴대전화 화면으로 듣는 수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민수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 남습니다. 좋아하던 악기 수업도 공부방도 내년엔 갈 수 있을지. 그냥 쉬는 날부터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친구가 그립죠. 5 식구가 매달 기초생활수급비 17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빠듯한 생활. 매일 점심으로 먹는 라면은 이제는 질리기만 합니다. 식대비는 좀 더 들어간 거지. 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먹고 오고 학교 안 나갈 때는 주로 이제 집에서만 있으니까 집에서만 먹고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엌에서 자야 하는 좁은 집에 이들 5 식구가 갇힌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은 불편함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에서 사고와 질병의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아이들을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이 깨져 울퉁불퉁한 바닥. 서랍장은 벽돌을 괴어 겨우 세워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명의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7명이 사는 집. 거실 바닥을 받치는 나무가 썩어 내려앉고 있는데 바닥이 깨지면서 보일러 열선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보일러 선인데. 이러면은 이게 떨어지면 이게 애들 화상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깨진 바닥에서 올라오는 벌레도 아이들을 괴롭히지만 어려운 형편에 이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조금 깨끗한 방, 벌레 안 나오고 하는 방, 이제 그런 걸 원하긴 하는데 참 부모로서 좀 애들한테 그런 거 불편 없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제 식구도 많다 보니까. 우리 법은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정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네모안, 한 명이 사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정한 면적 14제곱미터입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방과 면적도 늘어나야 하고 채광과 난방 같은 환경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주거 기준, 주거 빈곤층에게는 법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새남매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이 집은 반지하라 늘 습기가 차고 수시로 벌레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첫째 아이가 자는 사이 벌레가 귀에 들어가 한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피고론이 가고 이렇게 흐르길래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조그만 뭐 벌레 같은 게 들어와서 물은 것 같다고.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자판 들으면 그냥 바닥에 까맣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은 불편함을 넘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가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주거 취약 가구를 조사했더니 75% 이상이 주거 환경 때문에 아이에게 질병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주로 비염 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 질환 등이었습니다. 아동 주거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먼저 저는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그 아이의 평생의 기회를 좌우해요. 그 열악한 집에서 습기와 곰팡이랑 싸우면서 이제 아이가 병을 얻게 되고 그럼 이거 결국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좁고 열악한 수준을 넘어 집이 아닌 곳에서까지 살고 있는 주거 빈곤 상태의 아동은 전국에 약 9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조사해봤더니 하루에 집 밖으로 30분도 채 나가지 않는다는 아동 비율은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보호자의 경제 상황까지 더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지하 단칸방에 딸린 좁은 부엌. 난방조차 들어오지 않아 작은 전기난로의 온기가 전부입니다. 이제 15살인 철수. 처음이 아닌 듯 자신만의 요리법으로 라면을 끓입니다. 저 두세 두 번. 2번 정도는 밥 먹어요, 저녁은? 네,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주거 빈곤 상태인 아동 2명 중 1명은 낮에 보호자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수도 엄마가 일을 가면 혼자 집을 지킵니다.
닦아도 끝이 없는 장판 밑의 습기로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화장실은 허리를 다 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게임이나 휴대폰뿐.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학원을 다니지 않는 철수 혼자서는 내용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제대로 제 모르는 부분 말할 수 있고 선생님이 찍기는 한데 이게 또 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런 철수가 안타깝지만 엄마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수 어머니 역시 올해 초 일하던 식당이 폐업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가릴 때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일이 들어오면 야간도 괜찮고 오전도 괜찮고 오후도 괜찮고 뭐든지 다. 수입은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어 월 5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월세 28만 원이 밀리고 밀려 보증금 200만 원은 이미 날렸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는 것보다 두려운 건 아이를 위해 겨우 구한 반지하마저 잃게 되는 일입니다. 아이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여기 이사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많이 좋아했어요. 자기 이제 이 공간이 있다고.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아동들일수록 고립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 남겨진 아이에게도 일자리를 잃은 부모에게도 힘든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음식 시킬 때 이런 배달 앱 많이 쓰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부쩍 더 늘었습니다. 이 배달 앱 시장 규모는 지난해 9조 원대였는데 올해는 1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달 앱 시장 1위는 배달의 민족, 2위는 요기요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98%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요기요의 모의사인 독일 업체 DH가 배달의 민족을 약 4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죠. 공정위가 1년 동안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 이 승인은 해주되 대신 강력한 조건을 내건 겁니다. 결국 DH가 요기요를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시장에 다시 지각 변동이 예고됩니다. 이 내용은 성민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배달 주문이 몰린 지난 24일. 배달의 민족 일부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이미 받은 주문도 라이더가 배정되지 않아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면 의존도가 한 80% 이상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반타작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야죠. 이미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합친다면 이런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음식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기다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DH의 배달의 민족 인수에 요기요 매각 조건을 단 이유입니다. 독과점이 공고하게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쿠폰 할인이라는 측면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결국 독일 DH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요기요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정위가 정한 매각 시한은 최대 1년. 이 안에 요기요는 새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시장에선 벌써 유통 대기업과 IT 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 인수와 함께 2위 요기요의 매각도 함께 추진되면서 배달앱 시장은 지각 변동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독점의 폐해를 막았다는 평가와 디지털 혁신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한 가지 화재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실제 화재 실험을 해봤더니 일반 소화기로는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 장면 직접 보시죠. 김유대 기자입니다. 주차장 벽에 충돌한 전기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이 불을 끄는데 걸린 시간만 거의 1시간. 전기차 화재 진압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전기차 배터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계속 올린 지 1시간. 표면이 부풀고 하얀 가스가 피어오르더니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먼저 일반 분말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불이 꺼지는가 싶더니 15초 만에 불길이 살아나면서 곧바로 다시 화염이 솟구칩니다. 소화기 한 통을 더 뿌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꽃이 다시 살아났고 2차, 3차로 다시 분말 소화기로 진압을 하였으나 다시 불꽃이 살아나요.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처음 불이 난 배터리가 주변 배터리 온도를 급상승시키며 연쇄 폭발하는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급격한 열 전달 또는 열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냉각 소화의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엔 물을 뿌려봤습니다. 곧 불길이 잡히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소화기로 끈 이쪽 배터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타버린 반면 물로 끈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덜 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온도를 낮춰서 더 이상 다음 배터리, 그다음 배터리로 화재가 전파되는 걸 막는 냉각 소화가 주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도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배터리는 6개에 불과했지만 실제 전기차에는 300개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아예 불이 난 전기차를 통째로 물탱크에 빠뜨려 진화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도 화재 원인 규명과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전기차에 불이 나면 운전자는 진압을 시도하기보단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공장 설비를 납품하는 한 중견기업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깎는지, 하청업체는 왜 이런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문예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모여있는 한 산업단지. 권정봉 씨는 휴대전화나 TV 제작 공정에 쓰이는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 씨 업체는 몇 년 전부터 적자를 거듭받아 최근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청업체의 이른바 대금 후려치기였다고 말합니다. 예산 없으니까 최대한 좀 낮춰봐라. 이제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다 빼고 거기서 또 더 내고를 20-30% 더 하는 거죠.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됐는데도 원청업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가격을 깎았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이 안 되면 위법하다라고 돼 있고요. 명백하게 위반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 없이 시공부터 하는 관행도 여러 해 반복됐다고 합니다. 2016년 권 씨가 원청업체와 맺은 계약입니다. 1월부터 부품을 구매해 시공에 착수했는데 계약서는 반년 지나 작성됐습니다. 계약 금액도 권 씨 업체가 낸 최초 견적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선시공 후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시공해서 뭐 그걸 지금 빠꾸시킬 수도 없는 거고 뭐 돈 투자된 것도 있는 거고 그거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이 일대에서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낙찰이 되면 원래 낙찰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이 와요. 금액을 내고 몇 프로 더 해달라. 돈 안 받은 거 하고 많았는데 그 때문에 문을 닫았거든요. 해당 원청업체는 상당 부분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몇 해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금을 깎아 공정위가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새해 바뀌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오르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강화되는데요.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인하됩니다. 김수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보통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집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집을 3채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조정 지역을 예로 들면 1주택자는 세금이 소폭 오르는데 다주택자는 현재 최고 세율보다 배 정도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만약 서울집 2채를 합쳐 시가가 20억 원 정도라면 내년엔 올해의 배가 넘는 1,500만 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오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채 갖고 있는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에 이전보다 10%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미리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하루 전인 5월 31일까지 팔면 기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되기 전에 2, 3월쯤에 일부 매물들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세율이 인하되는 세금도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이 세율은 일단 202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코스피 종목의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을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 과세 대상자가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 29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랐는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계란 가격에는 아직까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이 닭과 오리고기 가격을 살핍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소식에 가격이 오를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달 닭고기와 달걀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평년과 비슷하고 오리고기만 10% 정도 올랐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좀 폐기 처분하고 하면 좀 비싸지더라고 항상 보면. 지난달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올 들어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한 달 새 전국 30개 농장 가까이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3분의 1가량이 최근 일주일간 집중 발생해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가금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천만 마리가 처분돼 달걀값이 2배로 폭등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농장 간 수평 감염이 발견되지 않아 대규모 처분이 없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당에서 닭, 오리고기 판매가 줄어 재고가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 발생하면 그 지역이 또 싹 발생하고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주렁주렁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런 양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그 농장 단위 하나씩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다른 거죠. 다만 방역수칙 위반이 수평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위반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 의무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